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또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눈도 좀 쌓여 있기도 한데요.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콩팥 건강을 위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강의를 이제 보시고 인제 많이 참고를 해서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콩팥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인제 제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또 동영상 강의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또 잘 지키시는데, 거기서 또 오해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제가 의도한 거와 좀 다르게 또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주로 저한테 거꾸로 인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또 '아, 이건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좀 바로잡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 제목은 콩팥병에 관한 잘못된 상식, 뭐 잘못된 오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 4 가지 정도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강의를 이전에 많이 접해 보셨던 분들은 '아, 요런 부분들은 내가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처음 또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요런 기회를 한번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소금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금 어떻게, 콩팥에서 소금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게 먹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무조건 적게 먹을수록 좋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게 먹는 것이 다 좋기만 할까?'라는 내용들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제 항상 콩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콩팥의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네. 저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WHO 기준으로 하루에 소금량은 5 그램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혈압이 내려가고 단백뇨가 감소하고 부종도 좋아지고 또 콩팥병이 진행하는 속도도 늦춰주고, 나아가서 심근경색, 뇌졸중, 또 골다공증, 뭐 결석, 뭐 또 혈당 조절,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인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저염식을 잠시 쉬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게 인제 2024 년이니까 작년도죠. 국제신장학회에서 인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임상 진료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소듐, 나트륨 양으로는 하루에 2 그램, 소금 양으로는 인제 소듐, 염화 나트륨 해 가지고 소듐 클로라이드 기준으로는 5 그램, 소금 기준으로 5 그램이 되겠죠. 보다 미만으로 먹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뜻인데, 거기서 한 3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금 소모성 신장 질환. 말이 좀 어렵죠? 그다음에 영양 실조 상태. 그다음에 매우 더운 기후 조건에 노출될 때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매우 더운 기후 조건에 노출될 때, 날씨가 더울 때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하면 탈수가 되거나, 혹은 또 인제 더울 때 이런 그 체액량이 감소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다면 그때는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일정 정도의 체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동안은 적정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이고요.
또 두 번째 영양 실조 상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영양을 잘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식이 조절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동안에는 영양 상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혹은 이제 과식을 한다 해서 뭔가 좀 새해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급격한 다이어트로 음식을 너무 부족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영양 실조와 체액량 감소, 탈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갑자기 이제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항상 일정한 양의 기본적인 체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금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소모성 신장 질환은 소금이 그냥 계속 빠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혹은 또 지텔만 증후군이라든지 소금이 이렇게 소금을 잘 필요한 양만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소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권장하는 그런 몇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상태가 있는 경우가 이뇨제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부종이 많이 있어서 몸에 소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뇨제를 복용해서 소금을 줄이는 것은 혈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이뇨제를 과다하게 혹은 먹는 양에 비해서 혹은 부종이 다 호전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뇨제에 노출된 경우라면 반대로 이제 거꾸로 너무 빠져서 탈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소금량을 제한하는 것을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급격한 조건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봤던 환자분들을 약간 각색해서 제가 한번 이런 그 신문 언론지에 투고했던 내용인데요. 고혈압으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인데 젊은 남성분이었는데요. 원래 소금량을 드시는 것을 한 12g 정도 드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십니다.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5g 정도가 권장량이니까 한번 줄여보세요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 말씀에 굉장히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많이 드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급격하게 소금량을 이제 줄였더니 혈압이 바로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좋아져서 원래 복용하던 혈압약을 거의 이제 줄일 수 있을 만큼 용량을 이제 많이 줄였죠. 4분의 1로 줄여서 혈압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고 봤더니 오히려 콩팥 수치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콩팥 점수가 오히려 더 나빠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봤더니 원래 좀 체중이 마른 체형이었는데 저염식을 하면서 체중이 한 7kg까지, 원래 마른 데다가 7kg까지 추가로 더 빠진 것이었죠. 거의 체중이 한 10% 이상 체중이 급격하게 한두 달 사이에 빠지면서 비유를 하자면 거의 이제 인위적으로 탈수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급격히 감소해서 콩팥에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해서 오히려 신장이 급격히 나빠지는 급성 신장 손상, 급성 콩팥 손상이 온 상태였고, 너무 체중을 소금도 줄이는 것도 좋고 체중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빨리 많이 했다. 좀 천천히 계획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혈압도 내려가니까 혈압약도 조금씩 줄여 나가고 하는 속도랑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소금량을 좀 늘려 보시는 게 좋겠다. 너무 빠졌다. 체중을 지금보다는 한 2kg 정도는 다시 늘려라 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kg 빠졌던 것이 다시 2kg를 늘어서 처음보다는 한 5kg 정도가 빠진 셈이었고, 소금량도 12g에서 5g으로 갔다가 한 7, 8g 정도로 다시 조금 늘려봤는데요. 늘렸더니 체중도 회복하고 소금량을 좀 늘렸더니 다시 이제 신장 기능이 원래만큼 회복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량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도가 체중이 빠지는 속도와 양을 계속 이제 점검을 해 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들과 이들 목표량을 설정해 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소금 5g의 것을 보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잘 지켰는데 왜 콩팥이 더 나빠졌냐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칼륨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칼륨도 굉장히 헷갈리는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요. 칼륨은 적게 먹을수록 좋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아마 제 강의에서는 여러 번 다루긴 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환자분의 콩팥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칼륨은 무조건 콩팥에 나쁘니까 제한해라 이렇게 아마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칼륨은 콩팥 기능이 따라서 콩팥이 조절을 하는 전해질 중에 하나인데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콩팥이 알아서 많이 내보내고 적게 먹으면 이제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내보내지 않아서 일정한 농도를 항상 유지하는 기능이 콩팥에 원래 있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만성 콩팥병 1, 2, 3, 4, 5기가 있으면 한 4기나 5기 정도가 되면 이 조절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그대로 몸에 많이 쌓여가지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이라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서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칼륨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가 내가 콩팥이 몇 단계인지를 알고 이걸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칼륨은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 좋은 거냐 하면 만성 콩팥병 4기 혹은 5기 혹은 투석 환자분들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럼 만성 콩팥병 1, 2, 3기는 괜찮냐? 대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합병증들이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칼륨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칼륨 혈증이 없거나 만성 콩팥병 1, 2, 3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칼륨을 반대로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다시 콩팥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칼륨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주 그냥 유명한 연구인데요. 소금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5g 이상보다 이게 나트륨 기준입니다. 나트륨 기준은 어쨌든 적게 먹을수록 혈압이 내려가는데 그 환자분들에서 다시 칼륨을 섭취하는 정도를 가지고 다시 나눠봤더니 같은 소금량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칼륨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더 낮더라. 조절이 더 잘 되더라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칼륨은 혈압에 있어서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자, 나트륨은 적게 먹을수록 혈압이 내려가고 칼륨은 많이 먹을수록 혈압이 내려간다. 방향이 반대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그러냐? 칼륨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칼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이 혈관에 있는 이 칼륨 채널에 영향을 줘가지고 혈관의 혈압을 조절하는 이 혈관의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들을 관장하는데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이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콩팥에 이런 칼륨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칼륨을 적게 먹으면 이 스위치가 켜져 가지고 소금을 많이 흡수합니다. 반대로 칼륨을 많이 먹게 돼서 이 콩팥에서 칼륨을 많이 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오프가 돼 가지고 스위치가 꺼져서 나트륨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오히려 많이 배설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낮출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내가 칼륨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단계에 해당이 되신다면 칼륨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제 한 번 나빠진 콩팥은 회복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나빠진 콩팥이 회복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콩팥이 회복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인에 따라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콩팥 단계가 초기면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콩팥 단계가 아주 진행을 많이 한 상태면 회복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또 관리를 잘 하는 거에 따라서 회복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 급성 손상을 얼마나 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또 달라집니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콩팥병의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당뇨병 콩팥병, 고혈압 콩팥병, 사구체 신염, 그다음에 다낭 콩팥, 이런 병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콩팥이 나빠지는 것이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인 경우에는, 당뇨병 콩팥병인 경우에는 단백뇨 조절을 잘 하면 콩팥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는 콩팥병 환자분들은 내가 단백뇨가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내가 콩팥이 나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아침 자기 전 2번 꼭 한번 재가지고 혈압이 목표 혈압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구체 신염은, 사구체 신염 중에서 일부 병들은 항상 만성 염증을 계속 가지고 있고 치료를 한다고 몸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절해야 되는 그런 병들인데, 이게 면역적인 활성이 어떤 트리거를 받아서 확 활성이 되면 이게 반복적으로 다시 재발을 했다가 또 좀 치료를 하면 좋아졌다가 재발했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재발하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라는 걸 통해서 그 염증을 급속히 감소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잘 약제 치료를 하면 나빠진 콩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적절한 면역 억제제가 또 적절한 시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너무 늦거나 그렇게 되면 또 콩팥이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특히 면역 억제제를 적당한 시기에 쓸지 말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다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다낭시는 물혹 크기가 또 중요합니다. 물혹이 작을 때는 훨씬 더 회복 가능성이 높은데, 물혹이 아주 커져버리면 너무 늦게 커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물혹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 물혹 단계가 진행한 상태라면 치료에 들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혹이 크지 않은 단계에서 커지지 않게 하는 치료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언제 콩팥병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성 콩팥병은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혹은 2단계에서 진행하는 것, 나빠진 것을 막으려고 적절하게 약을 잘 조절하면 다시 또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단계, 5단계까지 진행을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신약이 나와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신약의 효과가 보일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효과를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다른 강의에서 지금 콩팥병에 쓸 수 있는 단백뇨를 또 특히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한 14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약제들이 있어도 이게 너무 진행하기 전에 적절하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한 투석 직전까지 진행을 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콩팥 단계를 잘 알고 약 효과를 볼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초기 단계 혹은 진행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강의를 보고 가끔 이제 제 외래에 오셔가지고 투석하지 않을 수 있게 방법이 있나요? 약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미 5단계가 돼가지고 투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참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약을 시도해 보기에도 어렵고 그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단계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일찍 관리를 잘 했다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콩팥병은 일찍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콩팥병의 약들도 이제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1980년대부터 당뇨병, 콩팥병에 나온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 될수록 콩팥이 진행하는 속도가 계속 완만해지고 있다. 훨씬 더 적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1년에 한 10점씩 나빠지던 점수가 혈당 조절하고 혈압 조절하고 또 이런 그 라스 블로케이드를 쓰고 또 21세기 최근에 나온 SGLT2 이니비터라든지 또 MRA 같은 이런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면서 이 나빠지는 속도가 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약효가 쓸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콩팥병 4단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5단계가 되면 이런 새로운 약들을 써볼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나빠지지 않게 이런 약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콩팥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콩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서 여러 말씀드렸듯이 탈수라든지 또 이런 콩팥에 관련된 약제를 조심한다든지 또 이런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독감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독감 유행해서 가지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인 경우에 독감이 이제 단순 상기도 감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폐렴까지 진행하거나 독감이 심해지면 그것 때문에 또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때문에 아주 위독해지거나 투석을 시작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특히 감염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콩팥 회복하는 것은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조절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고 단계는 가급적 일찍 해야지 더 회복 가능성이 높고 관리하는 것도 그 단계에 맞춰서 쓸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늦으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급성 콩팥에 손상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도 잘 피할 수 있으면 피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준비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이제 콩팥이 너무 손상이 진행을 해서 투석을 준비를 좀 해야 될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투석하면 이제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석하면 일찍 죽는다 라고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한번 실제로 어떤지를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 투석하는 환자분들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비하면 거의 이제 투석 환자분들 숫자가 우리나라에 한 40배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런 그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또 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 당시만 보더라도 이 투석 환자의 5년 생존율이 한 50%에서 6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투석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나면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살아 계시지 않는 거죠. 네. 그 정도면 그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많이 호전됐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5년 생존율을 보면 이게 75%, 또 77%, 그다음에 78%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죠. 지금은 한 80%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5분들 중에 5년이 투석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 5분들 중에 1분 정도가 돌아가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한번 더 가지고 와 보면요.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그 변화를 계속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1년에 1000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그중에 몇 분 정도가 돌아가시는지를 해마다 이제 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보면 2001년도에는 보면 이게 한 125 정도 수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이 정도 유지가 좀 되다가 2000년대 한 2010년대 되면서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한 2018년도 보면 한 50명 정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이하로 수치가 많이 사망하는 숫자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혈액투석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졌고 복막투석 환자인 경우에는 더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두 가지 투석 방법 간에 거의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니까 대부분 심장 때문에 투석 환자가 돌아가신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혈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주 일부 환자에서 악성종양 또 감염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졌던 원인들을 점검해 보면 혈액투석도 투석막이라든지 투석을 또 관리하는 수질이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심장이나 혈관 합병증에 대한 그런 그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적용이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복막투석도 많이 좋아졌는데 복막투석도 투석액이 또 많이 좋아졌고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표준화가 돼가지고 진료 지침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잘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투석 환자의 사망률이라든지 사망 원인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투석 환자분 최근 자료까지 본다면 1000명당 한 50명 정도라고 친다면 한 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면 반대로 얘기하면 1년으로 본다면은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19분은 계속 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투석하면 일찍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아주 오래된 개념의 얘기일 수 있고 최근에는 그런 투석 방법에 대한 개선과 또 여러 가지 약제라든지 검사법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너무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롭게 준비한다면 또 건강할 수 있게 투석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교육을 받고 따라오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바로 잡고 싶은 상식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하면 나트륨 적게 먹는 것이 소금 적게 먹는 것이 좋은데 일부 환자들 체액량 감소가 될 수 있는 소금이 빠지는 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뇨제를 많이 쓰고 있거나 또 영양이 부족한 경우 더위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저염식을 그 기간 동안 잠시 풀고 조금 소금량을 더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가 그게 회복된 이후에 다시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칼륨은 콩팥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는 많이 먹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칼륨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단계이라면 칼륨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번 콩팥이 나빠지면 회복할 수 없느냐? 환자분의 원인에 따라서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약물 치료에 따라서 얼마나 급성 손상할 수 있는 원인들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투석 환자분들 하면 빨리 죽는 거 아니냐 많이 걱정하시지만 많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투석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잘 따라오면 투석을 하지만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온 질문들 한번 제가 짚어보고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마유부터 한번 볼까요? 구로마유님, 콩팥병 가족력이 있습니다. 현미를 섞은 잡곡밥을 매일 먹고 있는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잡곡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칼륨에 대한 얘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잡곡밥에는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만성 콩팥병 단계로 치자면 4단계, 4기, 5기 투석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 혹은 3기까지 혹은 1기, 3기 중에서도 고칼륨 혈증이 없다면 잡곡밥 드시는 거 좋습니다. 잡곡밥 드시게 되면 당 흡수도 좀 느려지고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없는 콩팥병 1, 2, 3기에 해당되신다면 잡곡밥 드시는 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고칼륨 혈증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4기, 5기 투석 환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콩팥 단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꼭 아셔야지 식이습관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어서 콩팥병의 단계가 어떤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번님, 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게 콩팥이라고 하는데 콩팥병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가장 흔한 콩팥병 초기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네, 속상하죠. 네, 만약에 콩팥이 조금 나빠졌을 때 바로 증상이 탁 나타나가지고 몸에서 콩팥병이 지금 콩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호를 팍팍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뭐 따로 검사할 필요도 없고 증상만 탁 체크를 하고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콩팥은 보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콩팥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어서 하나를 콩팥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한쪽에만 콩팥이 병이 생기는 뭐 결석이나 혹은 뭐 콩팥 암이 있어서 한쪽 콩팥만 제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 콩팥은 건강한 콩팥이죠. 반대쪽 콩팥이 건강하면 얘가 보상 기능을 해가지고 콩팥 점수가 다시 100점이던 것이 50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점이던 것이 50점이 됐다가 다시 7, 80점으로 다시 또 보상해서 더 기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만큼 콩팥은 보상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내가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병을 초기에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콩팥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콩팥병 검사를 그냥 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나오기 전에 피검사, 소변검사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위험인자라고 하면 대개 이제 쓰리고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고혈압, 또 고혈당, 당뇨, 또 고령에 해당되신다면 정기적으로 콩팥병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콩팥이 초기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별도로 따로 뭐 이렇게 검사를 찾으러 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 건강검진 계속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검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콩팥병 관련된 검사,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혈당 관련된 수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하라고 할 때 그걸 잘 챙겨서 검사만 하시면 콩팥병 초기 관리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검사를 꼭 받으시면 좋겠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결과지를 보고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혹시 떠 있다면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고요. 다음은 매일매일이 휴일. 네, 매일매일 휴일이면 네, 좋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소금을 많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짜게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나요?
쉬운 방법이 병원에 가지 않고 하는 방법들은 음식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음식 일기라서 내가 먹고 있는 양들을 직접 보고 제가 그런 앱에 관련된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요. 몇 가지 앱 중에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서 먹은 소금량을 추정해주는 그런 이제 음식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음식 일기를 쭉 써가지고 요즘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보면 건강 관리에서 음식 이렇게 해서 내 칼로리 얼마나 먹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보면 거기에 나트륨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보고 음식 먹은 걸 다 올려서 이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라면을 먹었다고 했을 때 라면 한 그릇 다 먹어도 면만 먹을 수도 있고 국물을 반만 먹을 수도 있고 국물을 다 먹을 수도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남기느냐 어떤 종류를 어떤 뭐 건더기를 몇 가지나 먹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걸 다 먹었을 때 하고 좀 다르게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오시게 되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먹은 양만큼 소변으로 나트륨이 나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하는 검사가 이제 가장 표준적인 검사이긴 하고 아니면 이런 1회용 한 번 보는 소변을 가지고 추정해서 또 소금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그렇게 한번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을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복부 초음파 검사 해방 이후 같은 날 네,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복부 초음파를 찍을 때마다 의증으로 오른쪽 신장에 작은 스톤, 결석이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별도의 신장내과나 비뇨기과 진료를 보면서 추적을 해야 되는지 CT를 찍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설량 CT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네, 결석을 진단하는 것 중에는 저설량 CT 같이 이제 스톤 CT라고 해서 방사선 노출량, 조영제도 쓰지 않고 노출량은 좀 줄여져 있는 스톤을 보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을 감별할 목적으로 찍는 콩파 CT가 별도로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걸 보면 실제로 이제 칼슘 침착이 된 이런 결석들이 얼마나 몇 개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톤이 보통 이제 이게 한 크기가 보통 5mm보다 더 낮은 경우 한 2, 3mm 정도면 있다가 저절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5mm보다 더 크다고 하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이제 콩파 실질에 이제 박혀 있는 경우면은 그걸 빼거나 하지는 않지만 이게 떨어져서 막을 위험이 있는 그런 결석이다라고 보인다면 그걸 이제 제거하는 치료가 뭐 초음파로 깬다든지 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당장 스톤을 깨는 치료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스톤이 자꾸 개수가 늘어나거나 크기가 커지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톤이 자꾸 생기는 쪽으로 뭔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톤의 성분이 뭔지 예를 들어서 비만 때문에 주로 생기는 뭐 요산석이라든지 혹은 그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든지 혹은 또 옥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 원인에 따라서 조심해야 될 또 식습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금치를 조심해야 된다든지 또 통풍식 같은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원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예방 차원에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신장내과 혹은 비뇨의학과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어서 가실 수 있는 병원 혹은 진단 받으신 과에서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꽃나리님께서 콩팥에 작은 물혹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들었는데 늘 걱정입니다. 약은 안 주시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작은 물혹 몇 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몇 개가 몇 개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라고 친다면 단순 낭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가 두세 개가 있으면 이건 조금 많은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70대의 환자분이 두세 개가 있다. 이거는 뭐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연세를 드실수록 무록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젊어서 많은 것들을 두세 개는 또 많을 수 있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개수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한 3개에서 5개 혹은 뭐 어느 쪽에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뭐 한 10개 이상인지 또 그 이상 또 훨씬 또 양쪽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이게 단순 낭종이 아니고 이게 다낭신 기준에 들어가는 건데 초기에 해당되는 거인지 이런 것들은 또 개수나 크기나 또 분포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기준에는 지금 현재 환자의 나이가 몇 세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낭신 기준까지 해당이 되는지 또 가족력이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당된 것이 가족력도 없고 개수도 많지 않고 근데 크기 변화도 없고 연세도 지금 드신 상황이고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 낭종으로 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 낭종인 경우에는 따로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낭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혈압이나 혈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식이 조절을 한다면 저염식을 하는 것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HJL님께서 신장 기능이 57, 60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요? 네, 석 달에 한 번씩 피 검사하고 지켜보자고 합니다. 혈뇨가 약간 나오고 복부 CT를 했는데 왼쪽 콩팥이 작다고 합니다. 60대 말 여성이고요. 어떻게 해야 심한 콩팥이 병이 되지 않을까요? 오빠도 투석했습니다. 돌아가셨고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제 점점,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의, 네, 시청자분들의, 질문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굉장히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우선 60대 말이니까, 65세 이상에 해당되시니까 이제 노인에 해당이 되시네요. 일단. 근데 연세가 일단 많으신 것이 콩팥병 위험인자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투석을 하다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가족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석을 한 가족이 있다는 것은 본인도 비슷한 시기에 투석할 위험들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콩팥병의 위험인자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또 복부 CT를 했더니 왼쪽 콩팥이 이미 작아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아진 콩팥은 커지지 않거든요. 왼쪽으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 콩팥 혈관에 뭔가 약간 좁아져 있거나 동맥경화나 뭔가 어떤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개가 같이 작아지는 것은 동시에 침범하는 병이지만 한쪽이 먼저 작아지고 반대쪽이 이후에 작아진다면 먼저 작아지는 쪽에 뭔가 다른 이런 해부학적인 또 질병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위험인자를 또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미경제 혈뇨가 나오고 있다는 뜻은 일단 콩팥병 손상이 이미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 주신 HJL님께서는 얼핏 봐도 한 3-4개 정도의 콩팥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신장 기능이 60점 전후로 해서 더 진행은 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럴 때 이 신장 기능이 계속 앞으로도 이 상태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지 혹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떨어질지를 감별할 때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바로 단백뇨입니다. 네, 단백뇨 수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단백뇨 수치가 만약에 지금 환자분이 확인하셨는데 단백뇨가 점점점 이 수치 신장 기능 수치는 유지가 되지만 단백뇨가 증가하는 상황에 있다면 앞으로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이다라는 적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 단백뇨가 정상 유지가 잘 되고 있다, 정상 범위에 잘 있다라고 하면 현재 기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뇨가 항상 미래에 콩팥이 어떻게 나빠질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측 지표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백뇨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백뇨가 정상인지 혹은 증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약을 써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단백뇨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단백뇨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김숙자님, 네, 소변 냄새가 심한데 병일까요? 57세 여성입니다. 공동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미안하고 민망해서 주셨을 때 화장실 가기가 두려울 정도라고 하시는군요. 콩팥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성병도 아니고라고 하셨습니다. 냄새만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병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 하고 또 얼마나 수분 섭취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만큼 소변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냄새라는 것이 좋아질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요로 감염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혹은 산부인과 질환이 동반돼 있어서 이런 질염이나 이런 것이 동반돼 있어서 나는 냄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콩팥 수치가 괜찮다고 말씀하신다는 걸 보면 방광이나 혹은 이런 여성 생식기 쪽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을 어떨까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광염과 연관되는 증상이라면 소변을 볼 때 아프다든지 자주 본다든지 볼 때 한번 보고 나서 덜 본 것 같이 잔뇨감이 있다든지 뭔가 불편한 증상들이 동반돼 있다면 방광염을 의심해 보고 방광염 검사를 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같이 해야 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산부인과나 방광염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냄새만 있다고 한다면 수분 섭취를 조금 늘려서 농축되는 거나 이런 것 좀 예방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방광염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는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방광염을 예방해주는 그런 보호 효과가 있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가지고 방광염 재발한다든지 냄새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7세 여성분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받아볼까? 이성숙님 질문까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3년 동안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요. 22년도에 사고체 여과율이 77, 좌신 낭종이 1.1, 아마 1.1cm이라고 뜻한 것 같습니다. 석회화가 있는 낭종이 한 0.6cm 정도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낭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여과율은 104, 이고 24년도는 82. 좋아졌다가 또 나빠진 걸까요? 낭종 좌측 2개 1.2, 석회 음영 0.6입니다. 괜찮은가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단백뇨는 없습니다. 또 단백뇨 말씀을 드렸더니 단백뇨 말씀까지 네,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콩팥 상태를 점검하실 때는 사구체 여과율, 콩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본다면 내 미래의 콩팥이 괜찮냐 나빠지냐 보려면 단백뇨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잘 확인하고 계시네요. 사고체 여과율이 77 했다가 104 됐다가 82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이제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 병원을 바꿔야 되나? 또 다른 데 가서 또 검사를 한번 또 받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체 여과율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만큼 오차 범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콩팥병이 좀 진행할수록 오차 범위가 좀 더 낮아지고요. 콩팥병이 초기 단계, 1단계, 2단계일 때는 크레아틴을 가지고 이게 지수함수로 환산해서 사고체 여과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한 0.1 혹은 0.01 정도의 이 작은 변화가 이 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고체 여과율이 하루 중에도 낮에는 좀 올라갔다가 밤에는 좀 내려갔다가 생리적으로 밤에는 잠을 자니까 콩팥이 할 일이 조금 적겠죠. 낮에는 또 식사도 하고 그만큼 활동도 하니까 할 일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하루 중에도 피검사를 계속하면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약간 일중 변화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에 따라서 혹은 환자분들의 체중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콩팥의 사고체 여과요 크레아틴의 변화를 주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게 내 콩팥 점수가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에 내 신장 기능은 똑같은데 콩팥 사고체 여과를 계산하는 크레아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과식이나 체중이나 활동이나 뭐 또 시간이나 뭐 이런 또 감염증이 있거나 또 드시는 약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콩팥 기능은 똑같은데 그런 콩팥 크레아틴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이 있어서 수치가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갔거나 갑자기 내려갔다면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보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를 잘 찾아간다면 콩팥 기능 유지가 잘 되고 있으니 내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거꾸로 아시면 좋겠고요. 지금 마지막 검사한 걸 보면은 한 82 정도가 단백뇨가 없는 단계면은 신장 기능은 현재는 유지가 잘 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 관리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낭종도 지금 크기가 한 1.1에서 1.2 정도면 커진 거냐 볼 수 있을 텐데 되게 아마 초음파로 확인하셨을 텐데 초음파는 이게 아주 낭종이 유리구슬처럼 동그란 이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볼록볼록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는 모양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종의 크기가 0.1cm 정도 달라진 것을 나빠졌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석회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석회화가 똑같은 것은 이제 낭종의 단계를 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는데 석회화가 있으면 2단계로 보거든요. 2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석회화가 진행을 하거나 석회화의 특성이 달라지거나 더 두꺼워진다든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이 낭종의 단계가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한 3단계, 4단계에 해당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석회화가 있는 낭종은 한번 다음에 확인하실 때 변화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검사를 하셨을 때 큰 변화가 없어서 괜찮다고 들으셨다면 변화가 없다고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추후에 검사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은 계속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또 지났는데요. 오늘 한번 그래서 콩팥병에 관련된 잘못된 상식이라는 주제를 한번 또 말씀을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콩팥병 관리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혹은 오해가 있다면 잘 바로잡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